시간에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부분의 분들이 사실 블루칼라 계층이거든요. 예. 한 번은 어떤 언론인 분이 저희 병원에서 한 일주일 동안 숙식을 하시면서 그 환자분들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왜냐하면 환자분들한테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저는 묻지 않는데 그 언론인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90% 이상의 대부분 사회 기관을 형성하는 산업, 소위 말해서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어떤 운수계통이나 그런 데서 일을 하시면서 사회를 떠받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사실 뭐 제가 길게 더 인터뷰를 나누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만 이 질문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외상외과 치료 분야는 의료계에서 3D 중에 3D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들 있죠. 그래서 이 교수께서도 혼내고 싶어도 혼낼 후배가 없다. 그만큼 전담 의사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정부가 더 지원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예. 문제든지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뿌리를 파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그 육체 노동이라든가 그 의사들 중에서도 의사가 최소한 적어도 26개의 임상과와 수많은 기초 과목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의사들한테는. 그 중에서 저희 외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직업군들 중에서 블루칼라 계층 같은 저희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한민국 사회, 그 더 역사적으로 뒤돌아봐도 한 번도 이 한반도에 사는 그런 저희 그 조상들 때부터 봐도 예. 육체 노동이라든가 실질적인 엔지니어 계층을 한 번도 이렇게 큰 예우를 받았거나 그런 적은 제가 별로 생각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떠오르지. 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크게 그 베네핏이 없으면은 예. 어떤 일에 있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외과 의사들이 사실은 큰 수익이나 그런 걸 이렇게 벌어들일 수가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료보험에서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워낙 걸려 있지 어떤 정부의 한 가지 정책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의료보험 재정을 이쪽에다가 다 쏟아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국가 재정이 한계가 돼 있는데 의료보험의 그런 지원을 무조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들은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이국정 박사께서 하고 계신 외과 의사에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가장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 쪽이 가장 적었다. 요즘 완전히 거꾸로 돼서 성형외과를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가장 많고 외과를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가장 적다. 맞는 얘기죠? 아닙니다, 선생님.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더 전에도 1960, 70년대 그때 초반까지만 해도 예. 성형외과가 완전히 그 일반외과에서 분과 자체가 돼 있지는 않았었고요. 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제가 외과를 지원할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만 해도 벌써 그 일반외과는 별로 인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제가 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선생님들을 이 사회적으로 약간 의료계 외에서 보실 때, 의료계를 이렇게 보실 때 성형외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돈을 추구한다든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공부하고 의사들끼리 가장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수술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거리에는 전 세계에 없는 신인류 같은 종족들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의사들이 만드는 그 미용 성형의 분야에 대해서는 예. 전 세계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이 대학병원에 있는 그런 저 같은 외과 의사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형외과나 그런데 그렇게 국가적으로 뭐 큰 관심이나 뭐 이런 걸 가지지는 않더라도 예. 일반인들의 시각도 좀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또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저같이 뭐 꼭 생명을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국민한테 그 기쁨을 주고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의료 산업 발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성형외과가 굉장히 잘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성형외과 선생님들에 대한 좀 어떤 약간 그런 평가는 알겠습니다.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바뀐 세태를 말씀하셨기에 세간에 도는 얘기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오히려 더 넓게 포용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정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끝장 안 난 끝장 토론입니다. 국민의당 얘기인가요? 예, 어제 예. 국민의당이 당의 진로에 대해서 5시간 넘게 의총을 했는데요. 하지만 끝장도 안 났고 앙금만 쌓였습니다. 예. 호남 중진의 대표격인 박지원 전 대표가 오늘 강하게 통합을 요구하는 측을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은 9분이다. 당장의 2등의 길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구상유치한 얘기죠. 예, 예. 구상유치는 한자성어인데요. 입에서 전내가 난다는 뜻으로 직역해서 비교하면 초딩보다 더 어린 사람을 일컫게 됩니다. 예. 하지만 안철수 대표 측 의견은 달랐는데요. 역시 그 안철수 대표 측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연대 통합에 찬성한 분이 26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도저히 어떤 쪽인지를 알 수 없는 분 3분을 반대로 포함한다고 해도 그분은 14분입니다. 예, 최명길 의원은 어제 의총 발언을 다 메모했기 때문에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아무튼 서로 해석이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예, 어제 의총 뒤에 언론 브리핑을 할 때도 서로 조율이 안 돼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브리핑도 원론적인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 또 통합 얘기는 크게 3단계인데요. 낮은 단계인 정책연대부터 최종 통합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가능성을 공감했는데 최종 통합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 측과 호남 중진 간의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예.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애매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양측이 서로 이쪽을 두고 우리 편이다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아무튼 어제 끝장 토론이라고 했는데 끝도 안 났고 끝장의 시작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입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추가 2년 유예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예. 법대로면 내년 1월 1일 시행인데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년을 더 유예하자라는 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준비에 미흡하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추가 유예 의미를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우려 없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비공개로 이 대책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오늘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2년이 또 유예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오늘 논의된 안건은 2년을 더 유예하냐 아니냐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예. 유예안이 결정이 안 나는 거니까. 예. 근데 내년 1월 1일이 되면 그럼 2년 유예안은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미 시작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유명무실해집니다. 개신교 쪽에서는 세무조사 금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규정화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과세당국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기재위의 한 의원은 일부 종교계에서 과세에 큰 걱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예안이 통과 안 되면 예정대로 내년 초 시행한다고 밝혔고요. 실제 과세당국의 준비는 다 됐는데 이제 세금을 처음 내게 될 일부 종교인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 예. 기재위 이 세법을 만드는 기재위 의원들에게 종교인들이 많이 이런 우려를 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매번 내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도 세금에 대한 걱정은 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과거는 묻어두자입니다. 예. 오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에 대해서 두둔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특활비 쓴 거 그거를 지금 들춰내서 이 문제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 한때 투톱이 갈등이 있다라는 설도 있었는데 늘 있었죠, 사실은. 예, 예. 오늘은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먼저 홍 대표의 특활비 유용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 저렇게 페이스북에 다시 특수활동비 사용을 해명하다가 애꿎게 야당 원내대표를 끌어들여서 다시 정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고요. 예. 더욱이 홍준표 대표는 지금 과거에 본인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는 저 발언 뒤에 다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은 덮어두자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예.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고 거꾸로 보면 보자면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덮어두자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두둔한 건지 지적한 건지는 애매해졌습니다. 예. 과거를 묻자. 예, 묻자 하면 길게 얘기하면 물어보는 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 아, 묻자 하면 묻어버리자는 게 되는 건데 예. 아마 정우택 의원은 묻자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묻어버리자고. 예,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정확한 워딩으로는 말로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는 이제 제도적으로 예. 개선하는 쪽에 신경을 쓰자 이런 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내일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데 눈이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수험생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날씨도.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고 다른 기자는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뭘 하는지 아직 예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제가 인턴 학생 다시 와보세요. 지난번에 잠깐 출연했던 인턴 학생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오늘은 모자를 벗었길래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때 대개선 잘 봤다고 보셨다고 하던가요? 가문의 영광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 부모님께 다시 안부 인사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되게 중간에 이제 제가 2부 들어오면 팩트체크 할 동안에 제가 잠깐 나가 있잖아요. 안나경의 그 팩트체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 소셜 라이브에 출연하는 기자들이 미리 와 있죠. 그때 이제 뭘 할 거라고 얘기를 듣잖아요. 네. 오늘 내용이 뭐다. 오늘은 제가 도저히 나갈 기회가 없어서 사전에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기자를 맞았습니다. 근데 박민규 기자와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무튼 사회부 거시긴 한데 네. 특활비 때문인가요? 네, 오늘 검찰 수사가 예. 굉장히 폭넓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좀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쏠리고 있는 이제 국정 특활비 뇌물 상납 부분 그리고 예.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던 이 정치 공작 부분 온오프라인 어떤 댓글이요? 댓글을 포함해서 이제 뭐 방송 장악이라든지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많은 수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취재하는 저희도 헷갈리겠지만 사실 시청자분들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그 수사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좀 맘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뭐 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저도 사실 뭐 여기 앉아서 진행을 하지만 어떤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동시에 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뭐 이제 피로감이 있다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뭐 적폐청산 이런 것에 대해서 피로감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동안에 많은 정권이 바뀌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표현은 달랐죠. 과거사 청산도 있었고 이번 정부처럼 뭐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이 뜨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뭐 비슷한 그 패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권 초기에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가는데 좀 있으면 또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 뭐 이제 필요하다, 뭐 민생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의 힘이 그만큼 뭐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이런 뉴스 전하는 사람들도 힘 빠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아주 패턴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 어찌 보면 우리 사회를 계속 쳇바퀴 돌게 한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뭐 비록 그 다방면에서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연일 또 뉴스에 나오고 하면 또 혹시 필요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필요를 빨리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정체되는 것도 또 옛날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하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유독 이렇게 진지하게. 유독 진지하게요? 아니, 진지해요. 왜냐면 소셜 라이브 때 사실 저 앉으면 되게 긴장돼 있는데 편안한 말씀들도 예. 좀 더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요. 오늘은 더 긴장하게 만들었나요? 네, 굉장히 좀 필요한 꼭 사실은 핵심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 정말 그냥 뉴스 진행자로서 네. 드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예. 좀 피로감을 얘기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네. 해봤습니다. 네, 네. 안나게 앵커가 잠깐 이따 갈 건가요? 아니면 같이 이러고? 잠깐. 사실 예. 저희 좀 질문을 오늘 아무래도 내일 수능이 예. 있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마 지금 숙면을 좀 취하겠지만 그래도 안앵커와 저희 손 선배께서 좀 예. 응원의 말씀을 그래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지금 자고 있지 않을걸요? 9시 반. 예, 지금 잠이 들었으면 굉장히 그건 속편한 수험생들이고.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 봐서 갔잖아요. 요즘은 고등학교 추첨해서 가지만. 시험 봐서 갔는데 중학교 3학년 시절, 그러니까 그 시험 보기 전날. 그렇죠. 굉장히 좀 미련한 방법인데 시험 보기 전날 처음으로 밤새 공부를 해봤어요. 뭐 이게 정리를 하겠다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았는데 네. 정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더니 동이 터오더라고. 다음날 시험 보러 갔는데 그래서 떨어졌나? 1차를? 1차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떨어졌나 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소셜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또 옛날 얘기를 안나게 앵커에게 넘겨드리죠. 네. 저는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걱정이 되고 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지, 안 그래도 불안하고 초조한데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얼마나 힘들지가 걱정인데 드디어 내일이니까 오늘 아직까지 안 자고 있는 수험생들 마음 좀 편하게 먹고 내일 하루 정말 힘내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고 훌훌 좀 털어버리는 그런 마음, 홀가분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안나게 앵커는 뭐 전날 밤새거나 그러지 않았나 보죠? 저는 좀 속편한 수험생이어서. 그래요? 네. 네. 가장 사실 지금 수능 본 지 얼마 안 된 지금 케이스인데 네. 뭔가 10년 노하우가 좀 있진 않나요? 저도 10년. 네. 10년 전입니까? 저랑 동갑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갑인가요? 이렇게 나이가 딱 10년 됐습니다. 올해. 네. 그래서 할 말이 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일어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죠? 네. 아, 네. 네, 선배.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 2부 법조팀의 지금 저희 심수미이고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네,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소셜 라이브로 찾아뵙는데요. 떨립니다. 이제 사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아까 민규랑 오늘 어떤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이 화이트보드를 평소에 그 태블릿 말고 화이트보드를 좀 가져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법조를 지금 한 거의 2년 반 넘게 이제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이 돌아가는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다른 이제 선배들한테 여쭤봐도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희들 말로 그냥 이렇게 접시를 돌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접시가 지금 접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거의 서커스단처럼 이렇게 접시를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서 저희 그 시청자분들도 그 각 사건들을 유심히 많이 보실 텐데 도대체 중앙지검 모든 사건들이 다 중앙지검인데 도대체 뭔가 이건 뭐 그리고 다 이제 적폐수사 하는데 그건 다 어떤 성격들인가 좀 이렇게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저희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미리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1, 2, 3차장의 좀 캐릭터, 이렇게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중앙지검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수사 부서들의 뭉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장, 2차장, 3차장 이렇게 차장 검사들이죠, 물론 돼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 있고 그 밑에 1, 2, 3차장이 있고 그 산하에 부장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차장 한 명의 차장 밑에 각 부서의 부장검사들이 또 있어서 저는 사실 이거 뭐 번외 얘기지만 처음에 검찰청에 출입하게 됐을 때 왜 차장 검사가 왜 부장 검사보다 높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회사 같은 곳에서는 보통 조직은 부장이 더 높죠. 차장 네. 위에 부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차장은 이제 검사장을 지검장 보조하는 네. 아래 차장 개념이고 그 밑에 있던 수사 부서들의 부장이 한 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약간 쉽게 보시면요. 1차장은 기본적인 고소고발 사건이 위주가 되고요. 2차장은 이제 공안 사건, 선거 사건, 어떤 그런 뭐 집회, 뭐 노동 이런 사건들. 3차장 산하가 이제 보통 알고 계시는 뭐 특수수사, 뭐 어떤 기업 비리, 뭐 비자금 사건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좀 주로 굴러갑니다. 네. 근데 지금 워낙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자체가 지금 2차장 산하에서 있기 때문에 뭐 잘 알고 계시는 뭐 댓글 뭐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 뭐 김재철 뭐 사장 또 사법방해 뭐 우병우 뭐 전 수사 오늘 그리고 추명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오늘 구속 기소가 됐죠. 뭐 이런 부분들의 사건들이 다 지금 2차장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그 이런 다른 사건들을 또 수사를 하고 있어요. 또 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3차장 산하의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특수사건, 인지부서의 사건들입니다. 사실은 3차장 밑에서 이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넘어간, 상납된 뇌물 사건이 요즘에 가장 핫하죠. 네. 가장 최근에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 수사 속도도 어찌 보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이 관제 대모 화이트리스트 수사라고도 하는데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 이런 정부 기관들이 보수단체, 우파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그 경위 그리고 그 과정, 지원 액수, 지원 형태 등을 수사하던 그 갈래가 하나가 더 있고요. 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 혐의 사건 역시 3차장 산하의 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의 다스 또 비자금 의혹의 다스 수사 역시 3차장 산하 첨단범죄 수사 일부가 담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3차장 산하의 부서 특수사부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들의 재판
과정에서의 혐의 입증, 한마디로 공소 유지 역시 이 해당 3차장 산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적폐청산 수사는 이제 지금 2, 3차장 산하에서의 이제 주로 굴러가는 수사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1차장 산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고소고발 사건들을 엄청 많은 그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야 말고 이제 주로 이제 알고 계시는 뭐 하나 김동선 최근에 폭행 사건을 네. 뭐 경찰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든지, 또 효성 비자금 사건 엊그저께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리고 조사부에서. 그 맥도날드 햄버거병 수사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1차장 산하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1차장 산하에서 좀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단 검찰 수사는 이 정도로 지금 뭐 일단 핵심적으로 좀 꼽을 수 있을 만한 사건들만 이렇게 좀 꼽아봤는데, 아까 손 선배가 잠깐 뭐 말씀해 주시고 넘어갔지만 사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많이 기사화가 되고 아주 큼지막한 수사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수사들이 사실 2, 3차장 산하의 이런 굵직굵직한 수사들이라서 자칫 너무 중앙지검은 무슨 적폐 수사에만 올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 내지는 피로하다,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내지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고 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기시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가 그래서 다른 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좀 피로감 비슷한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차장 기본적인 형사부 그리고 또 여성법, 아동범죄 조사를 하는 1차장 산하의 기본적인 민생사건 수사하는 검사들도 저희가 취재하는 바에 따르면 그리고 열심히 각자의 몫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바쁩니다. 매일매일 자기네들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해서 생각나서 한마디 얹어봤습니다. 네, 뭐 수사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신속하게 끝내라. 처음에 문무일 총장님이 그 검찰총장 취임하면서 이제 사람을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인력을 좀 충원을 해줄 테니, 파견을 좀 보내줄 테니 빨리 최대한 단시간 내에 좀 끝낼 수 있도록 하라라는 뭐 그 지시를 좀 내렸다고 해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뭐 기사도 났지만 추명호 전 국장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 사법방해가 원래는 수사 선상에 안 올랐었는데 갑자기 추 전 국장의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국정원 직원이 자기 너무 억울하다 울면서 이 사법방해 부분을 갑자기 막 실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다 보니 갑자기 그 뭐 현안 TF에 뭐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뭐 어떤 일들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막 수사가 또 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점점 이제 계속 확장이 되는 건데, 말하자면 특활비 뇌물 같은 경우도 이 관제대모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특활비 부분이 국정원 자금이 비단 관제대모 에 흘러가는 것뿐 아니라 어떤 이런 그 청와대 그리고 뭐 특정 이상한 부분에 좀 쓰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포착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난 10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법원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자신의 구속이 좀 적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이 석방 결정을 내려서 지금 곧 있으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다시 한번 김관진 피의자는 김관진 전 장관이 이 부분에 구속 나에 대한 구속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한번 좀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뉴스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오늘 기각 사유, 그러니까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늘 준비한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어서 저희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사실 최근 주목이 됐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특활비라서 저희가 특활비 쪽에 좀 많이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좀 그래요. 이 다스가 굉장히 지금 저희 뭐 별도의 특별 취재팀에서 이제 다스 취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등장 인물도 많고 회사도 많고 일단은 그 범행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막 이래서 취재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아마 수사도 과정도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특활비는 굉장히 명료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되어 있죠? 특수활동비 기본적으로 청와대 이 특수활동비라는 건 사실은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별도로 편성되는 그렇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기관별로 배분이 되는데 청와대 특수활동비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되는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청와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 이런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 빠르게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넨 돈이 말하자면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자금이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 문제는 선배가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지금 좀 지울게요. 네. 자, 키워드를 적어드리면 통치자금? 지금 국정원장 3명의 주장은 그런 것입니다. 국정원장 3명이 다 하는 얘기는 청와대, 누군지 딱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청와대의 지시로 대통령이 좀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자신이 좀 쓸 수 있는 그 국정원장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보냈다. 근데 그것은 대통령이 어차피 쓰는 돈이었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게 내가 쓰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쓰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더더욱이나 뇌물이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이게 공권시대 용어인 거예요. 이 통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뭐랄까요 제왕적 대통령 그렇죠. 내지는 대통령 중심제에 기반한 용어인데요. 지금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또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통치보다는 사실 자치 내지는 협치의 시대인데 이런 주장이 맞느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국회에서 사실 예산 배분을 왜 하는 것이며 그런 투명하게 관리를 하라, 나라 돈 투명하게 쓰라라는 어떤 전제 아래 많은 시스템과 어떤 그 제도들을 맞습니다. 만들어둔 것인데 네. 왜 굳이 그렇게 분배를 해놨겠으며 특히나 또 방법 자체도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법 저희가 네.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현금을 어떻게 좀 전달을 했었죠? 그러니까 국정원장들 자체도 또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도 국정원 조직 자체가 돈의 존재를 알지는 않았겠으나 국정원장들 얘기대로라면 그렇게까지 그러면 정당한 돈이었다면 과연 왜 이런 은밀한 방식으로 그렇죠. 돈을 전달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원장 빨간색 말고 파란색으로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의 이름부터 먼저 적어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준 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병기 원장, 또 지난 5월, 6월까지 국정원장 자리에 있었던 이병호 원장 이렇게 3명입니다. 남재준 전 원장 시절에는요.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이 직접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돈 봉투를 건넸다고 합니다. 들어가면서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간다?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 그 이유도 거짓으로 둘러댔다고 해요. 내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파견 나온 직원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라고 하고 당시에 이재만 전 비서관을 만나서 5천만 원이 매달 5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고 하는데 그 과정 역시도 둘러댐이 있었고 또 현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5만 원짜리 다발로 전달했다는 거는 역시 위법성을 당시에서부터 인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 내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만 전 비서관이 청와대 근처의 한 소극장에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을 보내주면 그 차량을 바로 올라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남지 않는 거죠. 그러면 네. 차량 굳이 그 뭐 어떤 목적을 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쵸 이 역시 이병기, 네. 이병호 원장 시절에도 사실 자금 전달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돈 가방, 007 가방에 전액 5만 원권으로 역시 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때는 액수가 1억으로 맞습니다. 늘어났죠. 매달 상납됐던 액수가 2배인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시절에는 국정원 기조실장 이현수 씨가 전달을 맡았는데 역시 인적 드문 곳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을 만나서 돈 가방을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인근에 CCTV도 없고 인적도 드문 골목길로 차를 몰고 나오면 그 차에 바로 이현수 전 실장이 타서 돈 가방을 전달했다고 그렇죠. 하고요. 또 돈이 전달된 곳으로 지목된 곳은 서울의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역시 차들이 인적이 인적이 드물고 골목길. 예, 눈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했던 정황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네.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뭐 필요에 의한 자금이었다면 계좌이체를 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정기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인 그런 은밀한 전달 방식을 택했던 그 배경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돈은 이재만 비서관이 금고에 넣어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꺼내달라라고 할 때만 꺼내서 쓰고 네. 그 금고의 존재라든지 현금의 행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십억 원의 돈이 과연 어디에 쓰였냐 쓰였는가. 역시도 그렇죠. 앞으로 남아있는 검찰 수사에서 핵심 지켜봐야 할 네,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게 최경환 최경환 의원 부분이 최경환 현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의원이 네. 예, 물론 뭐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예. 지금 국정원장 그리고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예. 경우 당시 국정원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에게 1억을 좀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 최경환 의원 말고도 좀 다른 그러니까 지금 약간 핵심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뇌물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원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국정원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관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뇌물 성격이 있을 수가 있는 네. 거고요.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어떤 대가를 또는 직무상 내지는 어떤 모종의 편의를 바라고 돈을 그렇죠. 대가를 바라고 건넸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거죠 검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특활비로 또 쓰인 흐름 중에 하나가 또 이번에 선거 진박감별 부분, 진박감별 청와대가 실시했던 네 선거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서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2015년 4.13 총선. 2015년이군요. 예, 2015년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아닌가요? 4.13 총선? 지난해입니다. 작년인가요? 네, 2015년 말부터 여론조사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그렇다. 이른바 유승민계 지역구 맞다. 당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계로 분류가 되는 지역구에서 과연 어떤 후보를 출마시켜야 어떤 진실한 친박 이른바 진박 후보를 출마시켜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새누리당입니다.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새누리당 경선을 위한 사실상 진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를 청와대가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 여론조사가 명백한 불법 여론조사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여론조사 비용 역시 국정원 돈에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네, 저희 뭐 기사도 썼지만 당시에 그 여론조사 자체가 청와대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그 정무수석실에서 쓰는 예산으로는 너무 빠듯한 게 뻔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다. 실무자들이 어렵다는 뜻을 계속해서 전달했는데 위에서 그냥 하라. 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 라고 해서 어쨌든 했고 근데 이 4.13 총선이 사실상 참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새누리당이 참패한 선거로 기록이 참패한 됐죠. 뒤에 바로 현기현 당시 수석이라든지 신동철 비서관도 그때 바로 사표를 냈었던가요? 당시 네, 이제 네. 실무자들이 확인해 사표를 봐야겠을 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뒤에 네. 작년 8월 달쯤에 뒤늦게 그 비용을 뒤늦게 국정원이 대납을 지급했습니다.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왜 이 청와대의 어떤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을 왜 대납을 해줬었는지 네. 이것이 어떤 뭐 특정인의 뜻이었는지 혹은 국정원의 뭐 정치 관여 행위였던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졌죠, 영장에서. 네, 지금 일단은 검찰이 1차로 기소했다고 봐야 될 것 국정원장 같은데. 세 명에 대한 영장 부분에서. 네,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지금 공소장에는 일단 빠져 있습니다. 1차적인 공소장. 근데 아무래도 검찰 지금 수사 보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거는 같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청와대에 지급을 했던 이병호 전 원장 일단 구속을 면하긴 했는데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을 넘길 것으로 검찰 지금 수사 결과는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무수석실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관여했던 것으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했던 것으로 지목이 되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근데 뭐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얘기가 흘러나오곤 있는데 당시에 정무수석이었던 역시 김재원 전 정무수석 역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왜 나오고 이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네. 국정원에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뭐 기사를 쓰는 저희는 좀 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떤 시스템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던 국정원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국가기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국가가 정보기관을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가 좀 극명하게 단적인 어떤 사례인 것 같아서 이번 수사는 좀 잘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잘 지켜보고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좀 제보 많이 주시고 저희 뉴스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직 근데 진짜 검찰 수사는 아직 정리해야 될 게 되게 많고 저희가 정리해서 보도해드려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끝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금방 벌써 10시네요 지금. 네. 지금 9시 50. 아직 드릴 말씀이 훨씬 많고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소리도 지금 10분의 1도 안 했는데 하여튼 오늘 늦은 밤까지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에 가면 제주도, 목포, 대구 각 지역에서 다 와요. 각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을 다 만나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살았을까? 왜 우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병원이 있는 걸 찾아서 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하고 남편과 가정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했어야 할까? 이게 왜 당연한 거야? 이른바 어린이 재활 난민이기도 합니다. 장애 아동이 9만 명, 그중 2만여 명은 치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활이 가능한 병상은 400개뿐입니다. 하이가 3개월 때 증상이 나타나고 경기를 심하게 하니까 3개월 때까지만 해도 분유를 되게 잘 먹었어요. 딱 경기 발작이 일어나고 모든 기능이 정지되니까 그 전에 먹었던 그 기능도 뒤로 퇴행되더라고요. 그래서 티스푼에 우유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었거든요. 계속 연화치료랑 재활치료 같이 병행하면서 하다가 20cc를 2시간, 3시간 걸리던 거에 이제 1시간, 1시간에 30분에서 좀 더 짧게 양도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미음으로 넘어가고 가난하게도 미음이 거의 한 달도 안 걸리잖아요. 이유식 할 때 화영이는 미음이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음을 먹다가 조금 알맹이가 있게 죽을 쓴 다음에 그게 이제 한 2년 갔다가 된 죽이 지금 한 4년째. 이제 여기서 저희 도전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제일 그래도 좋아하는 종류의 죽, 이게 어머니 느낌이 오시는 게 있어요? 하영이는 답죽하고요. 호박죽을 제일 좋아해요. 늙은 호박죽. 단호박죽. 늙은 호박도 해줬는데 그건 안 좋아해요. 몸에는 늙은 호박이 되게 좋다고 해서 해줬는데 딱딱한 과일은 못 먹어도 좀 뭉개지는 바나나나 그리고 다져서 먹을 수 있는 홍시, 딸기, 키위 그런 건 잘 먹거든요. 망고랑. 어머니의 그 결정을 되게 잘했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의 결정이. 일반 아이들 키울 때도 똑같지만 장애아는 특히 그렇거든요. 내가 이 아이 치료를 중단한다고 마음먹으면 이 아이는 전혀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영이는 지금 이렇게 먹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계속 누워만 있었으니까 몸은 여기저기 다 뒤틀려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또 생명에도 그쵸. 첫째가 당시 거의 3살, 4살 넘어갈 때여서 아빠가 큰아이를 보고 저는 이제 화영이를 서울이랑 경기도에서 보고 2주에 한 번씩 아빠랑 큰아이랑 같이 보러 그렇게 이제 거의 생이별을 하게 됐죠. 그 기간이 합쳐서 한 3년? 네, 3년이요. 3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장 그때는 화영이가 워낙 아파서 미처 큰아이의 아이가 힘들 거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오히려 그걸 좀 되돌려서 많이 생각하는 게 지금 셋째가 딱 6살이어서 셋째의 3살과 4살과 5살, 6살을 거의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돌보면서 보게 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큰아이가 이렇게 이뻤을 텐데 내가 이렇게 이쁜 아이를 옆에 같이 있어주고 됐구나.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참여 수업이랑 엄마 아빠 같이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 행사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되게 많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만삭 출산 전날까지 다녀서 화영이를 데리고 다니다가 제 몸이 그때는 힘든 거는 못 느꼈어요. 제가 출산을 하면 못해도 한다는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지나고 나서 몸에 다 남아있을 텐데 그때 그 고생이 지금 생각해보면 못해요. 그죠? 다시 돌이켜보면 어떻게 했나 생각하기가 좀 무서워요. 저희가 대전 떠나서 집으로 오니까 그게 딱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집으로 올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3살에서 4살 사이였죠. 얘를 혼자 보고서 이제 너무 힘들게 재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산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대전으로도 못 오고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까 그 옆에 이제 산부인과 입원해가지고 5주 이제 조산 넘기고 주스 채워서 아기 낳고 저는 뭐 애만 타고 아빠는 아빠대로 이제 가보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때 당시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도 위험하고 얘도 그러다 뭐 안정기는 아니어가지고 얘도 집중 치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제 손으로 해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이런 생활이 뭐 금방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 뭐 어떤 뭐가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전에 간다고 해서 금방 자리가 뭐 나가지고 그게 뭐 3개월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또 퇴원하고 그런 입퇴원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뭐 우리 생활이 좀 나아질까? 그 막연한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감, 두려움 뭐 이런 거 그런 게 되게 강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번 석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들어가봐. 재활 난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아다니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예요? 그냥 큰애하고도 좀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들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 데리고 오는 것도 솔직히 힘들긴 하죠. 왜냐면은 자는 애 깨워가지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 저도 생활이 반복되는 생활이 애하고 아침에 병원 왔다가 끝나면은 큰애도 받고 이제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씻기고 하면 또 잘 시간이에요. 저도 그때 안 자면
또 다음날 아침에 장거리 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약간 어느 날은 좀 우울하긴 해요. 그쵸. 내 시간은 아무것도 없 시간이 없죠. 그걸 뭐 바라기도 힘들고. 그쵸. 저의 뭐 취미라든지. 맛있다. 엄청 맛있어. 입으로만 먹어도 아마 외출도 편해질 거고 얘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질 거고 먹는 즐거움도 있을 테고 사는 어떤 즐거움 그런 게 훨씬 더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겠죠. 지금은 여기서 걷는 연습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성이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지금 이 시기 아니면 얘가 이거를 놓치면 정말 안 되는 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 비유 맞춰주면서 치료를 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 아줌마도 이 손으로는 가위를 못 하는데, 그치? 깜짝 놀랐어. 항상 유지도 유지고 지한테 좀 많은 거를 좀 지가 체험을 해보고 느껴보고 해야 수희한테도 이제 감각적으로도 이제 재활적으로도 좋은 것이니까. 그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아이가 다음에 이만큼의 자기의 몫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걸어갈 거야? 걸어가. 가까운 데 있으면 진짜 좋죠. 애도 그 들고생하고 저도 그렇고 집안 식구가 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행복하게 치료가 즐겁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치료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그 속에서 그냥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한다, 생활한다. 임진왜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완공하겠습니다. 권유회 어때? 건우에게, 전국의 건우에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생명을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대한민국이 지켜주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즉 하루하루가 장애 아동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장관님, 어린이 재활병은 반드시 지어야겠죠? 네, 정부가 전국에 걸쳐서 9개의 어린이 재활 전문 병원을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빠른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